때는 초가을, 나주 읍내의 한적한 양반가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한유는 뜰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임금에게 하사받은 귀한 비단 관대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막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미간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감, 요 며칠 기력이 많이 쇠하신 듯하옵니다. 안색이 창백해 보이셔요. 인삼이라도 다려드릴까요? 괜찮소. 관아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 가을거지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윤의 마음속 깊은 곳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안채의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려무나. 강씨는 서둘러 치마를 여미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대 앞에 반드시 앉아 쪽진 머리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리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이리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제니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제 도리를 다하면 그뿐인 것을. 허나 내가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씨는 등골 사이로 서늘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승달이 여인의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횡랑채에 걸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미천한 몸이오나 이 댁에 폐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월하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오, 참으로 곱고 어여쁜 아이로구나.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들거라. 이리 와서 몸부터 녹여야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씨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의 허물을 탓해야지. 이 또한 내 운명인 것을. 첩으로 들어온 월하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무척이나 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씨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침성 좋은 월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갑자기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월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서방님, 어서 이리 와보셔요. 그녀의 비명에 놀란 사람들이 순식간에 안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월하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장롱 속을 가리켰습니다.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나왔는데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흑, 소첩이 장롱 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흉악한 사술에 쓰이는 물건 같습니다.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흉악한 물건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고? 이 집 한 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대체 누가 넣었단 말이냐? 이 장롱의 열쇠는 이 집의 안주인인 너와 나, 단 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아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사오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런 사수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강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 앞을 가리켰습니다. 부적과 집 인형을 본 한윤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짓을 대체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내가 월화를 들인 일을 이런 식으로 안갚음하려 한 것이오.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 틀림없다.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어느 겨울날, 강씨는 야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서 나온 부적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고 남편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곱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더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육중한 대문이 닫힐 때 강씨는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강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인 일로 이 시간에 왔느냐? 설마 그대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식이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믿는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비는 잘 안다. 아버지는 곧 커다란 솥에 미음을 끓이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러니 지금은 애써 변명하려 하지 말거라.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당분간 이 아비와 함께 지내자꾸나. 강씨는 홀아버지와 살며 매일 손바느질을 하면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텃밭의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넸으며 병든 이웃에게는 약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떠난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 산 값비싼 비단 치마를 뽐냈고 시어머니는 부적이 사라져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월아야, 며칠 밤은 달이 어찌 그리 밝으냐? 호호, 어머님 곁에 있어 제 마음이 밝아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희희낙낙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군거림은 끓는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2번 바뀌고 그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벌인 탓에 집안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장통에서는 월화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을 드나드는데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어느 날 저녁 월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월하야. 너와 그 상인 박모라는 자가 무슨 사이인지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저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만난 적은 결코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안방 장롱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물과 옷까지, 비단 치마는 물론이고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씨 마님이 방에 안에 계시고 뒷문이 열려 있으며 마구간에 말 한 필이 사라졌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먼 길 끝에서 수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벌어졌던 사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부적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실토하기를 원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그 부적과 인형을 사갔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이겨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내쫓기까지 했으니 너를 내친 그날부터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땅에 머리를 박고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부인,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어주지 못한 내가 죄인이요.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으니 두 분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느냐?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여쭈러는 가겠사옵니다. 철마다 바뀌는 계절의 향기도 함께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불어온 바람이 잘 익은 벼 냄새를 실어날랐고 멀리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짓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고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의 덕을 기리는 정표, 즉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를 마땅히 의롭다 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의로움을 칭찬하고 그 뜻을 때는 초가을, 나주 읍내의 한적한 양반가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한유는 뜰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임금에게 하사받은 귀한 비단 관대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막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미간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감, 요 며칠 기력이 많이 쇠하신 듯하옵니다. 안색이 창백해 보이셔요. 인삼이라도 다려드릴까요? 괜찮소. 관아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 가을거지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윤의 마음속 깊은 곳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안채의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려무나. 강씨는 서둘러 치마를 여미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대 앞에 반드시 앉아 쪽진 머리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리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이리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제니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제 도리를 다하면 그뿐인 것을. 허나 내가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씨는 등골 사이로 서늘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승달이 여인의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횡랑채에 걸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미천한 몸이오나 이 댁에 폐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월하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오, 참으로 곱고 어여쁜 아이로구나.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들거라. 이리 와서 몸부터 녹여야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씨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의 허물을 탓해야지. 이 또한 내 운명인 것을. 첩으로 들어온 월하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무척이나 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씨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침성 좋은 월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갑자기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월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서방님, 어서 이리 와보셔요. 그녀의 비명에 놀란 사람들이 순식간에 안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월하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장롱 속을 가리켰습니다.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나왔는데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흑, 소첩이 장롱 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흉악한 사술에 쓰이는 물건 같습니다.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흉악한 물건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고? 이 집 한 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대체 누가 넣었단 말이냐? 이 장롱의 열쇠는 이 집의 안주인인 너와 나, 단 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아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사오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런 사수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강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 앞을 가리켰습니다. 부적과 집 인형을 본 한윤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짓을 대체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내가 월화를 들인 일을 이런 식으로 안갚음하려 한 것이오.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 틀림없다.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어느 겨울날, 강 씨는 야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서 나온 부적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고 남편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곱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더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육중한 대문이 닫힐 때 강 씨는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인 일로 이 시간에 왔느냐? 설마 그대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식이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믿는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비는 잘 안다. 아버지는 곧 커다란 솥에 미음을 끓이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러니 지금은 애써 변명하려 하지 말거라.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당분간 이 아비와 함께 지내자꾸나. 강 씨는 홀아버지와 살며 매일 손바느질을 하면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텃밭의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넸으며 병든 이웃에게는 약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떠난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 산 값비싼 비단 치마를 뽐냈고 시어머니는 부적이 사라져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월아야, 며칠 밤은 달이 어찌 그리 밝으냐? 호호, 어머님 곁에 있어 제 마음이 밝아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희희낙낙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군거림은 끓는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두 번 바뀌고
그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벌인 탓에 집안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장통에서는 월화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을 드나드는데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어느 날 저녁 월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월하야. 너와 그 상인 박모라는 자가 무슨 사이인지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저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만난 적은 결코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안방 장롱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물과 옷까지, 비단 치마는 물론이고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씨 마님이 방에 안에 계시고 뒷문이 열려 있으며 마구간에 말 한 필이 사라졌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먼 길 끝에서 수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벌어졌던 사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부적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실토하기를 월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그 부적과 인형을 사갔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이겨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내쫓기까지 했으니 너를 내친 그날부터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땅에 머리를 박고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부인,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어주지 못한 내가 죄인이요.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으니 두 분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느냐?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여쭈러는 가겠사옵니다. 철마다 바뀌는 계절의 향기도 함께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불어온 바람이 잘 익은 벼 냄새를 실어날랐고 멀리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짓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고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의 덕을 기리는 정표, 즉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를 마땅히 의롭다 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의로움을 칭찬하고 그 뜻을 때는 초가을, 나주 읍내의 한적한 양반가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한유는 뜰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임금에게 하사받은 귀한 비단 관대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막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미간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감, 요 며칠 기력이 많이 쇠하신 듯하옵니다. 안색이 창백해 보이셔요. 인삼이라도 다려드릴까요? 괜찮소. 관아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 가을 거지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윤의 마음속 깊은 곳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안채의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려무나. 강씨는 서둘러 치마를 여미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대 앞에 반드시 앉아 쪽진 머리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리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이리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제니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제 도리를 다하면 그뿐인 것을. 허나 내가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씨는 등골 사이로 서늘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승달이 여인의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횡랑채에 걸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미천한 몸이오나 이 댁에 폐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월하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오, 참으로 곱고 어여쁜 아이로구나.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들거라. 이리 와서 몸부터 녹여야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씨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의 허물을 탓해야지. 이 또한 내 운명인 것을. 첩으로 들어온 월하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무척이나 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씨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침성 좋은 월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갑자기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월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서방님, 어서 이리 와보셔요. 그녀의 비명에 놀란 사람들이 순식간에 안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월하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장롱 속을 가리켰습니다.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나왔는데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흑, 소첩이 장롱 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흉악한 사술에 쓰이는 물건 같습니다.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흉악한 물건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고? 이 집 한 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대체 누가 넣었단 말이냐? 이 장롱의 열쇠는 이 집의 안주인인 너와 나, 단 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아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사오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런 사수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강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 앞을 가리켰습니다. 부적과 집 인형을 본 한윤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짓을 대체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내가 월화를 들인 일을 이런 식으로 안갚음하려 한 것이오.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 틀림없다.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어느 겨울날, 강 씨는 야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서 나온 부적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고 남편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곱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더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육중한 대문이 닫힐 때 강 씨는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인 일로 이 시간에 왔느냐? 설마 그대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식이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믿는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비는 잘 안다. 아버지는 곧 커다란 솥에 미음을 끓이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러니 지금은 애써 변명하려 하지 말거라.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당분간 이 아비와 함께 지내자꾸나. 강 씨는 홀아버지와 살며 매일 손바느질을 하면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텃밭의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넸으며 병든 이웃에게는 약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떠난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 산 값비싼 비단 치마를 뽐냈고 시어머니는 부적이 사라져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월아야, 며칠 밤은 달이 어찌 그리 밝으냐? 호호, 어머님 곁에 있어 제 마음이 밝아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희희낙낙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군거림은 끓는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2번 바뀌고 그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벌인 탓에 집안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장통에서는 월화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을 드나드는데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어느 날 저녁 월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월하야. 너와 그 상인 박모라는 자가 무슨 사이인지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저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만난 적은 결코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안방 장롱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물과 옷까지, 비단 치마는 물론이고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씨 마님이 방에 안이 계시고 뒷문이 열려 있으며 마구간에 말 한 필이 사라졌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먼 길 끝에서 수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벌어졌던 사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부적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실토하기를 원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그 부적과 인형을 사갔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이겨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내쫓기까지 했으니 너를 내친 그날부터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땅에 머리를 박고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부인,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어주지 못한 내가 죄인이요.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으니 두 분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느냐?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여쭈러는 가겠사옵니다. 철마다 바뀌는 계절의 향기도 함께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불어온 바람이 잘 익은 벼 냄새를 실어날랐고 멀리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짓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고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의 덕을 기리는 정표, 즉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를 마땅히 의롭다 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의로움을 칭찬하고 그 뜻은 때는 초가을, 나주 읍내의 한적한 양반가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한유는 뜰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임금에게 하사받은 귀한 비단 관대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막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미간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감, 요 며칠 기력이 많이 쇠하신 듯하옵니다. 안색이 창백해 보이셔요. 인삼이라도 다려드릴까요? 괜찮소. 관아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 가을 거지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윤의 마음속 깊은 곳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안채의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려무나. 강씨는 서둘러 치마를 여미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대 앞에 반드시 앉아 쪽진 머리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리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이리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제니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제 도리를 다하면 그뿐인 것을. 허나 내가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씨는 등골 사이로 서늘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승달이 여인의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횡랑채에 걸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미천한 몸이오나 이 댁에 폐가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사옵니다. 월하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오, 참으로 곱고 어여쁜 아이로구나.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들거라. 이리 와서 몸부터 녹여야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씨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심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의 허물을 탓해야지. 이 또한 내 운명인 것을. 첩으로 들어온 월하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무척이나 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씨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침성 좋은 월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갑자기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월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서방님, 어서 이리 와보셔요. 그녀의 비명에 놀란 사람들이 순식간에 안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월하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장롱 속을 가리켰습니다.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나왔는데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흑, 소첩이 장롱 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흉악한 사술에 쓰이는 물건 같습니다.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흉악한 물건은 난생 처음 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고? 이 집 한 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대체 누가 넣었단 말이냐?
이 장롱의 열쇠는 이 집의 안주인인 너와 나, 단 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아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사오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런 사수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강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 앞을 가리켰습니다. 부적과 집 인형을 본 한윤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짓을 대체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내가 월화를 들인 일을 이런 식으로 안갚음하려 한 것이오.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 틀림없다.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어느 겨울날, 강 씨는 야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서 나온 부적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고 남편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곱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더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육중한 대문이 닫힐 때 강 씨는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인 일로 이 시간에 왔느냐? 설마 그대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식이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믿는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비는 잘 안다. 아버지는 곧 커다란 솥에 미음을 끓이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러니 지금은 애써 변명하려 하지 말거라.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당분간 이 아비와 함께 지내자꾸나. 강 씨는 홀아버지와 살며 매일 손바느질을 하면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텃밭의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넸으며 병든 이웃에게는 약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떠난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 산 값비싼 비단 치마를 뽐냈고 시어머니는 부적이 사라져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월아야, 며칠 밤은 달이 어찌 그리 밝으냐? 호호, 어머님 곁에 있어 제 마음이 밝아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희희낙낙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군거림은 끓는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두 번 바뀌고 그동안 흥청망청 잔치를 벌인 탓에 집안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장통에서는 월화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의 큰 기와집을 드나드는데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어느 날 저녁 월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월하야. 너와 그 상인 박모라는 자가 무슨 사이인지 솔직히 말하거라. 월하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저 헛소문일 뿐이옵니다.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만난 적은 결코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안방 장롱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물과 옷까지, 비단 치마는 물론이고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씨 마님이 방에 안이 계시고 뒷문이 열려 있으며 마구간에 말 한 필이 사라졌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먼 길 끝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벌어졌던 사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부적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실토하기를 원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그 부적과 인형을 사갔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이겨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내쫓기까지 했으니 너를 내친 그날부터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땅에 머리를 박고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부인,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어주지 못한 내가 죄인이요.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으니 두 분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느냐?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이라도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예, 어머님. 안부를 여쭈러는 가겠사옵니다. 철마다 바뀌는 계절의 향기도 함께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불어온 바람이 잘 익은 벼 냄새를 실어날랐고 멀리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짓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고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의 덕을 기리는 정표, 즉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를 마땅히 의롭다 한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의로움을 칭찬하고 그 뜻을 때는 초가을, 나주 읍내의 한적한 양반가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한유는 뜰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임금에게 하사받은 귀한 비단 관대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막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마른 행주로 닦으며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미간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감, 요 며칠 기력이 많이 쇠하신 듯하옵니다. 안색이 창백해 보이셔요. 인삼이라도 다려드릴까요? 괜찮소. 관아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 가을 것